저기 어르신, 여기서 좀 비켜주시겠어요? 다른 환자분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구두 소리만 탁, 탁 울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뒤에서 웅성대는 소리,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 비웃음 섞인 한숨. 아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나가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뒤돌아섰습니다. 펄럭이는 가운 자락이 마치 우리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서류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병원의 운명을 바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아직은. 복도 끝, 출구의 빛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병원의 모든 이름표가 바뀔 거란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받는 현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숨을 고르고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보, 서류 챙겼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를 풍기며 물었습니다. 응, 챙겼어.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서류 봉투. 갈색으로 바랜 봉투 표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친구가 떠나던 날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잘 보관해줘.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친구 정우석,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마음 많은 부자였던 친구. 오늘 병원 가는 거 맞죠? 몇 시 예약이에요? 11시. 천천히 가면 돼. 아내가 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50년을 함께 먹어온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좋아졌다던데 이번에 가는데도 시설이 좋대요. 그래, 뭐 병원이 다 거기서 거기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했습니다. 근데 여보, 그 서류는 왜 가져가려고 해요? 진료받으러 가는 건데. 혹시 몰라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은 압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의 그 침묵을.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남색 셔츠, 회색 면바지, 검은색 구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의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맬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이상하겠지. 할아버지, 그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2층에 사는 젊은 부부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병원 간다. 너는 학교 안 가니? 토요일이잖아요. 할머니,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드릴게요. 아이가 통통 뛰어내려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지우 착하네. 아내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 부부를 동네에서 제일 검소한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는 노부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거칠애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75의 나이, 허리는 조금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우리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여보, 손 좀 잡아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이 무섭나? 아니, 그냥 손 잡고 싶어서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도시의 깨끗한 도로, 새로 지은 빌딩들. 1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기 보이네. 새 서울병원. 유리로 지어진 10층짜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번쩍이는 외관이 마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새로 지었나 봐요. 5년 전에 지었다더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약속, 한 친구의 유언, 그리고 오늘 확인해야 할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거 꼭 가지고 가야 해요? 응.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소독약 냄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우리 구두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접수 창구로 향하는 우리를 보며 젊은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이네. 요즘 토요일마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한때는 저랬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 병원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들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은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서류들이 말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번호표 뽑으셨어요?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이 모니터만 보며 물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 네, 여기.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37번. 직원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지못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예약 확인이요. 핸드폰 번호 끝자리 4자리. 저 핸드폰이 없어서요. 유선으로 예약했는데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 이름표에는 원무과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선이요? 요즘 누가 유선으로 예약해요?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휴, 이름이랑 주민번호 말씀하세요. 찾아볼게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딱.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김성훈, 51만 428입니다. 51만 428점. 아, 있네요. 정형외과 진료시죠. 근데 보험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납 창구에서 먼저 10만 원 내세요. 진료 후에 추가될 수 있어요. 10만 원을. 아내가 제 옆에서 움찔했습니다. 아, 부담되시면 다음에 오세요. 예약 취소할까요? 김지은 씨가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듯한 몸짓.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갑을 꺼내 10만 원권 한 장을 건넸습니다. 카드는 안 되세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며 김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3층 정형외과로 가세요. 그리고 대기 시간 좀 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글쎄요. 한두 시간. 토요일이라 사람 많거든요. 어르신들 토요일에 많이 오셔서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돌아보니 대기줄에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세상이 빨라진 거지. 근데 여보, 저 직원이 너무 하지 않았어요? 말투가. 괜찮아. 바쁜가 보지. 그 순간 우리 옆을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짤랑거리는 액세서리 소리, 진한 향수 냄새. 사모님, 오셨습니까? 김지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커피 드실까요? 고맙네. 아메리카노로 부탁해.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부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에 탄 젊은 커플이 쑥덕거렸습니다. 주말에 병원 오는 노인들 때문에 진짜 짜증나. 시간 걸려 죽겠어. 인정. 평일에 오면 되는데 왜 주말에 와서. 엘리베이터 안이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우리 모습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데스땡. 3층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내리세요. 젊은 커플에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며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렇게 젊었는데. 그러게 정형외과 대기 싫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구석 자리 2개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앉아요.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쿠션도 없었습니다. 대기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24번 진료 중. 우리는 37번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응, 좀 걸리겠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0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거나 우리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평생을 일하며 만들어진 굳은 살. 이 손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김성훈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대기실 입구에서 불렀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어지러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간호사 앞으로 갔습니다. 혈압부터 재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혈압계에 팔을 넣었습니다. 끼익끼익 조여드는 압박감. 최고 혈압 155, 최저 95점. 좀 높으시네요. 약 드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오늘 드셨어요?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저희 자리인데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 앉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짐을 두고 갔는데. 아, 짐,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25년의 약속이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데 앉을게요. 서류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다른 자리를 찾았습니다. 복도 구석, 난방기 옆 바닥. 여보, 여기는 너무. 괜찮아. 잠깐이야.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보냈던 사람이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의 숫자는 35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2명 남았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윤민재 과장.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37번. 김성훈.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 40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내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가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형외과 과장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면 속 데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어디가 불편하세요? 질문이지만 관심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이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서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5입니다. 아, 박준혁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한숨. 75이면 당연히 아프시죠.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연히 아프다고? 그래도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치료요? 박준혁 과장이 처음으로 우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75인데 무슨 치료를 기대하세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찍어봤자 관절이 다 닳았을 텐데요. 어르신 나이에 수술은 권하지 않고요. 그냥 참고 사시는 게. 참고 살라고요? 아내가 기어들었습니다. 네.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검사는 안 해봐도 되나요? 검사요?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돈 낭비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거든요. 돈 낭비.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TV에서 관절 수술 광고 보고 많이 오시는데 그거 다 과대 광고예요. 일은 넘으면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 게 답이에요. 아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청진기라도 한번. 청진기요? 박준혁 과장이 마지못해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등에 한 번, 가슴에 한 번 대더니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나이에 맞는 증상입니다. 3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럼 물리치료는요? 물리치료도 일시적이에요. 하루 이틀은 좀 나은 것 같다가 다시 아프고 그냥 소염진 통제 드세요. 처방전을 프린트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거 한 달치예요. 다 드시고도 아프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는 꼭 오실 필요는 없고요. 약국에서 비슷한 약 사드셔도 돼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가 저려도 참았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박준혁 과장의 손이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다음 환자 차트를 여는 손. 혹시 운동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유튜브 보세요. 네. 요즘 거기 다 나와요. 무릎 운동 검색하시면 영상 많아요. 유튜브를 보라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기엔 시간이, 아시죠? 밖에 대기 환자분들 많아서요.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진료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세요. 일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평일에 오세요. 토요일은 사람 많아서 대기 시간 길거든요. 어르신들 시간 많으시잖아요.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들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간이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75의 얼굴, 주름진 얼굴, 초라한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내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윤민재 과장.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견뎌야 했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봤습니다. 물기가 흐르는 얼굴. 그 얼굴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그 한마디가 화장실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무과 창구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진료비 계산이요. 김지은 씨가 손짓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진료비 5만 원이요. 처음에 내신 10만 원에서 빼고 5만 원 거슬러 드릴게요. 영수증과 함께 5만 원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 건물이 누구 땅 위에 서 있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 덕에 월급을 받고 있는지. 거스름돈은 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은 병원 발전기금으로 하시오. 김지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발전기금이요? 그래, 좋은데 쓰시오. 직원 재교육에라도.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웃음.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5만 원 기부한다고 폼 잡네. 어르신들 저러시는 분 많아. 인정받고 싶으신 거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 병원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에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차갑고 반짝이는 건물. 번쩍이는 외관 뒤에 숨겨진 냉혹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그거 내일, 내일 다시 온다. 시동을 끄고 다시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증서. 그리고 그 밑에 새서울병원 부지 및 건물 일체. 손가락이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전 친구가 남긴 유산.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유언. 이 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줘. 나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음에 올 때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든 이름표가 어떻게 바뀔지.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신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 지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가로수. 모든 것이 번쩍이고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새 것일까요?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늘 참 힘들었죠? 응, 나이 들면 어디 가나 다 저런가 봐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를 멈췄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 할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지우 엄마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다. 어때요? 괜찮으시대요? 그냥 약 처방받았어. 아휴,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집 김치찌개 좀 끓였는데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냉기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점심 드실래요? 뭐 차려드릴까요? 아냐, 배 안 고파. 그래도 좀 드셔야. 나중에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30평 아파트,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느낀 그 무력함은 집의 평온함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병원 다녀오셨다며요. 무릎 어떠시대요? 딸이 부엌에서 나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약 처방받았어. 검사는요? MRI는 안 찍으셨어요? 의사가 필요 없대. 네,
그럴 리가. 아빠, 나이에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죠. 의사가 괜찮다는데 뭐. 아니, 무슨 의사가 그래요? 어느 병원이에요? 새서울병원. 거기 평 별로던데. 인터넷 후기 보니까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봐요. 여기 의사들 불친절하고 대충 진료한다. 돈만 밝힌다. 아빠, 다른 병원 가세요. 그래, 알았어. 진짜 요즘 병원들 문제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제가 다음에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응. 딸이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기운 없으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엄마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피곤해서 그래. 수진아, 너 저녁 먹고 갈 거니? 아니요. 저 약속 있어서요. 그냥 들렀다 가는 거예요.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아빠, 엄마. 그럼 저 갈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 조심히 가라.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밥.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잘 먹었어. 별로 안 드셨잖아요. 배불러.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굽은 허리, 하얗게 샌 머리, 50년을 함께 산 사람. 여보. 네, 미안해. 갑자기 왜요? 그냥, 미안해.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여보, 당신 잘못 없어요. 응,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증서, 그 아래 여러 장의 서류들,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 사장, 미안하네. 내가 병원 사업 시작한다고 자네한테 돈을 빌렸는데 침대에 누운 친구, 말기 암 환자, 정우석,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게 무슨.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알지? 정 사장, 내가 병원 부지 샀잖아. 그거 자네 줄게. 그리고 자네가 이 병원을 지켜봐줘. 뭐,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자네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야. 5억, 적은 돈 아니잖아. 아니야, 그건 내가 투자한 거고. 김 사장, 제발 받아줘.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네. 친구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어. 이 돈 내가 가져갈 수도 없잖아. 자네가 받아. 정 사장.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 병원이 들어서면 가끔 들러줘. 환자로. 내가 꿈꿨던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줘. 그래, 약속할게. 만약 그 병원이 환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자네가 바로 잡아줘. 제대로 된 병원으로. 알았어. 약속하지. 고맙네, 친구. 한 달 후,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땅에 새서울병원이 지어졌습니다. 건물주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 운영은 임대인에게 맡겼고, 저는 그저 월세를 받는 건물주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들러줘. 환자로. 친구의 부탁. 그래서 오늘 환자로 갔던 것입니다. 어떤 병원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제 친구가 꿈꿨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존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민재 과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사장님. 민재야. 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내일. 네, 내일 오전 10시 새서울병원 이사회실로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해.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새 운영 방침 공고, 임시 이사회 소집, 공문.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응,
친구와의 약속이야. 알겠습니다.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네, 고맙네. 지난 몇 달간 내부 자료 정리해 준 것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 사장, 미안하네. 좀 늦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약속 지킬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내일 또 어디 가세요? 응, 새 서울병원. 또요. 왜요? 볼일이 있어. 무슨 볼일인데요?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여보,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마. 나쁜 일 아니야.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 병원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늘 누구를 무시했는지, 자신들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좀 다를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조용해야 내일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이 시작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새서울병원 5층 이사회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긴급회의라니. 병원장 강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소집하라고. 총무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각과 과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혁 정형외과 과장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쁜데 이런 회의까지. 오늘 환자 20명은 봐야 하는데. 그러게요. 토요일도 아닌 평일에 회의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커피 향이 짙게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구두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아, 원무과 김지은 씨도 왔네요. 네, 저도 갑자기 올라오라고 해서요. 김지은이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민재 과장님, 누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윤민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문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강민수 병원장이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들어왔습니다. 노부부. 그저께 병원을 찾았던 그 노부부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박준혁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지은도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직원 회의실인데요. 환자 대기실은 3층입니다. 강민수 병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환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용무로?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재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김성훈 사장님이십니다. 김성훈? 그리고 이분은 새서울병원 건물과 부지의 소유주십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삼키는 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침 소리만 째깍, 째깍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수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소유주라니. 장난하십니까?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윤민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건물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펼쳐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수 병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네, 진짜입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곳에 병원이 건립될 때 건물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김성훈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저께 저는 환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 무릎이 아파서요. 박준혁 과장이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이 병원이 환자들을, 특히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선이 원무과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무시했죠. 하찮게 봤죠. 귀찮은 존재로 여겼죠. 사장님. 그건 박준혁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환자는 환자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저께 저는 3시간을 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의자가 없어서요. 김지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께 저는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니까 참고 살라고. 박준혁 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저께 저는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5만 원 기부한다고 품 잡는다는. 원무과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김성훈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뭐라고요? 강민수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환자를 그렇게 대하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어주십시오. 제발. 다른 직원들도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고개 숙인 사람들, 떨리는 목소리들. 김성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김 앞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 해지는 보류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직접 이곳을 점검하겠습니다. 환자 대우가 개선되는지, 직원 태도가 달라지는지. 네. 그리고 한 달 후 변화가 없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김성훈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윤민재 과장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이 병원 설립과 관련된 또 다른 서류입니다. 윤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진짜 이유. 그리고 윤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병원을 지켜보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훈이 윤민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김성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바람이 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말해도 되죠? 진짜 이유를. 아직은 아니야.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재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손에 든 서류 가방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비밀. 내일 다시 올 거야. 또요? 응. 그때 모든 걸 이야기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반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병원 5층 이사회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날 긴급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까지. 오늘은 무슨 일로? 어제 그 건물주 어르신이 다시 오신대. 진짜 이유를 말씀하신다던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윤민재 과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김성훈의 거, 하나는 윤민재의 거. 모두 앉으시죠.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표정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제 저는 이 병원의 건물주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훈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묻은 봉투.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름은 정우석.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마음 많은 부자였던 친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석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사업이었죠.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 5억 원을 그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니, 투자했습니다. 친구의 꿈을 믿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정우석은 이 땅을 샀습니다. 병원을 지을 땅을.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정우석에게 암이 발견됐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치료 가능한 단계였죠. 정우석은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로 이 새서울병원의 전신, 구서울의료원이었습니다. 강민수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우석은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큰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침약 드시고 경과를 봅시다라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들은 말과 똑같았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석은 6개월 동안 기침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이미 말기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개월 후 정우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저를 불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 미안하네. 내가 자네 돈으로 산 땅, 이제 자네 것이네. 병원 사업은 못했지만 이 땅만은 남았으니까. 그리고 부탁이 있네. 만약 이 땅에 병원이 들어선다면 가끔 환자로 가봐줘. 내가 받았던 대우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는지. 만약 그 병원이 환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자네가 바로 잡아줘. 제대로 된 병원으로. 김성훈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제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병원이 들어서기를. 그리고 5년 전 새서울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저는 건물주로서 계약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저께 친구의 부탁대로 환자로 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25년 전 제 친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 병원의 문화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때 윤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민재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윤민재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석의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정우석 씨의 아들이라고? 윤민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어난 날 아버지께서 사신 시계입니다.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아빠가.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하셨답니다. 저를 찾지 않겠다고. 그게 어머니의 조건이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병원을 꿈꾸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꿈꾸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돈으로 보였고
노인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과장으로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건물주, 이름, 김성훈,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친구 이름, 윤민재가 김성훈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병원을 직접 보러 와달라고. 환자로.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민재를 만났을 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정우석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세대를 넘은 약속, 친구가 친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상자를 윤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남긴 것이야. 윤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언젠가 너도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아빠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루기를. 사랑한다, 아들아. 윤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성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25년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친구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김성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 병원이 왜 존재하는지. 정우석이 꿈꿨던 병원.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 그것이 이 병원의 진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박준혁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이유를 잊고 있었습니다. 김지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환자가 아니라 업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정우성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친구도 기뻐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 사장, 보고 있나? 자네 아들이 여기 있어. 자네 꿈도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윤민재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회의인가? 직원들이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알겠네. 가지. 오후 2시. 다시 새서울병원 5층 이사회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행정직원, 청소 직원까지 약 50명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없이 그들을 봤습니다. 강민수 병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특히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박준혁 과장이 한 걸음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게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오시면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장님을 뵙고 깨달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 조부모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병원을 찾아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분들도 저처럼 대접받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성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치료할 수 있었던 생명을 그렇게 무심하게 보냈다는 것이. 김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젊은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행정 업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번호 부르고
수납하고 그런 거라고만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셨을 때 원무과 직원한테 무시당하셨대요. 집에 오셔서 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걸.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시고 정우섭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명 직원들이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도 바빴다는 핑계로 환자분들께 불친절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행정 직원은 말했습니다. 효율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합니다. 청소 직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척했어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사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벌주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가 꿈꿨던 병원이 어떤 곳인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현실을. 죄송합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고맙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오실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받았던 대우를 다른 어르신들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박준혁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달라지겠습니다. 킥고교 믿습니다. 윤민재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직원들과 논의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정인가? 첫째, 모든 환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나이, 성별, 경제력에 관계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의 경우 노약자를 위한 별도 대기실을 제공합니다. 편한 의자와 차를 준비합니다. 좋아. 셋째, 매달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즉시 개선합니다. 넷째,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을 위해 병원 자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만듭니다. 윤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께서 기부하신 5만 원, 그걸 시작으로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인가? 강민수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달 급여의 1%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김지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이 병원 이름을요. 이름. 네, 새서울병원이 아니라. 김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석 기념병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우석? 네, 윤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병원을 꿈꾸셨던 분의 이름이라고. 제 친구, 정우석, 그의 이름, 그분의 뜻을 기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꿈꿨던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겠네. 사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고맙네. 박준혁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왜 저희를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무시당하셨는데.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여러분을 내보내고 병원 문을 닫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직원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진짜 정의는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처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달라진다면, 이 병원이 달라진다면, 그게 진짜 제 친구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윤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분을 친구로 두셨습니다. 아니, 내가 좋은 친구를 뒀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믿었어. 그래서 나한테 이 병원을 맡긴 거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차례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돌아봤습니다. 모든 직원이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게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달라지겠습니다. 정우섭님의 꿈 이루겠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분노인가? 복수인가? 처벌인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깨닫고 변화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접수하고 계셨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대신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진짜 변화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정 사장,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약속, 지키고 있네. 자네 아들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이 병원은 자네가 꿈꿨던 곳이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친구가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다, 친구야.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기 점검 차 방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보,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보면 알겠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 예전과 달랐습니다. 입구 옆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쿠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간판. 정우석 기념병원.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작은 문구. 환자가 행복한 병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가 환했습니다. 예전보다 화분이 많아졌습니다. 초록 식물들이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료차 코너 대기하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커피와 차 냄새가 났습니다. 와, 많이 달라졌네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사장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은 점검차 왔네.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 과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접수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나는 핸드폰이 없는데 괜찮으십니다, 할아버지.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말씀해 주세요. 김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그 짜증 섞인 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영수, 1948년생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시죠. 3층인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저 지금 시간 있어요. 같이 가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응, 천천히 할아버지 모시고 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윤민재 과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병원이 많이 달라졌네. 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강민수 병원장이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그래프가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68%에서 94%로 올랐습니다. 대단한데. 그리고 이건 환자분들이 직접 쓰신 후기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정우성님의 뜻이 살아있는 병원입니다. 한 장 넘겼습니다. 이게 다 직원들 덕분입니다. 강민수 병원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잘한 거지. 3층 정형외과로 내려갔습니다. 대기실이 달랐습니다. 푹신한 의자들, 따뜻한 조명, 한쪽에는 노인들을 위한 별도 공간,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샀습니다. 윤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천천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환자가 나간 후 박준혁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급히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떤가? 요즘? 달라졌습니다. 박준혁 과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엔 환자를 몇 명이나 봤나, 얼마나 빨리 끝냈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이네. 사장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김지은이 할아버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 꼭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시면 돼요. 알았어. 고맙네. 요즘 병원이 이렇게 좋아져서 오기가 편해.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조심히 가세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김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다가왔습니다.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예전엔 그냥 일이었어요. 출근하고, 번호 부르고, 퇴근하고. 그게 다였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요. 미소를 받아요.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행이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우성님 덕분입니다. 정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변한 거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윤민재가 뛰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 축하하네. 같이 저녁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직원들이랑 작은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아, 나는 괜찮네. 자네들끼리. 아닙니다. 꼭 오셔야 해요. 윤민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가지. 저녁 7시. 병원 옆 작은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민재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이 병원이 오래오래 환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 되길 빌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 사장, 보고 있나? 자네 아들 잘 크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꿈꿨던 병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친구, 고맙네.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줘서. 자네 덕에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약속 지켜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응,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당신 덕분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럼 좋겠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여보. 응?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일 겪고. 어떻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안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무시당했던 그날, 분노하고 상처받았던 그날.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진심을 되찾았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현수막이 병원 입구에 걸렸습니다. 정우석 기념병원, 환자가 행복한 병원. 그 아래 작은 문구.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와 짐을 들어주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제가 순서되면 모시러 올게요. 그 모습을 어디선가 누군가 미소 지으며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리다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까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25년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한 약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꿈, 그 모든 것이 이어져 한 병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